이번에 이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짚어봤는데, 이걸 좀 같이 공감이 돼야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 방안이 올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어려운지를 조금 이해하고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당연히 관리 대상 시설물이 너무 많아요. 지자체 공공기관, 물론 인력도 많고, 우리 예산도 많다지만은, 그 인력과 예산이 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이 편성된 게 아니거든요. 중대시민재해가 갑자기 중처법이 생기면서 되었기 때문에, 이걸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해야 돼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은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과 이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고, 대부분이 또 이런 시설물들이 도급 영역 위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옛날처럼 지자체가 직영으로 하면은 직접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막 이렇게 명령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도급 영역 위탁 업체한테 이렇게 많이 위탁이 되어 있고, 또 위탁되는 과정에서 이게 저가 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은 가격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보건 능력이 안 된 업체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면은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나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게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면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 것도 아주 근본적인 취약점이고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공공기관 내에 이런 중대시민재해나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어떤 관계 당사자들의 전문성이 되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공공기관의 특성이 계속 부서 이동도 있겠지만은, 일단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어렵고, 또 중대시민재해가 어느 한 개 관련된 법률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재해 관련 법률, 소방, 전기, 화학물질, 건축물 안전,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이 다 이게 적용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전문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 법이 이행하기 힘든 게 앞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례가 지금 모아진 게 없어요. 어느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중대시민재해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분석도 하고 예방도 하고 대처도 하고 그런 걸 막 개발할 수 있는데, 이제 중대시민재해 처벌법이 생기니까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지 예측이 안 되니까 예방이 어렵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개념, 범위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시설물, 공중교통수단, 원료 제조물, 거기에 제공되는 법률도 너무 다양하고 대상 시설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이 법의 좀 맹점이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이게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근로자나 도급영역 위탁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재해가 날지 통계도 있고 또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는 어린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임산부가 있을 수도 있고, 노약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분들은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훨씬 더 취약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거죠. 똑같은 공원 시설 이용하더라도 이용자의 신체 상태, 발달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재해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예측하고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게 쉬운 분야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관리 대상 시설물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게 적용된다. 이것도 관리하기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어떤 시설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지자체, 또 그 시설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오송지하 차도 침수 사건도 보면은 그 차도를 미리 차단했냐 안 했냐 이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그때 태풍이 왔었고 그럼 기상청에서 기상정보를 댐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수자원 공사는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가지고 예측해서 댐을 언제 어떻게 방류할 거다 하고 하천의 수위를 또 관리한
통제소나 관리소 알려줘야 되고, 그 하천의 수위하고 댐 방류량을 또 지자체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 지자체는 그걸 다시 오송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부서에 지시가 전달돼야 되고, 그게 제대로 전달된 다음에 그 부서가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냐는 거죠. 어떤 시설물에 따라서는. 이런 게 중앙정부, 지자체, 뭐 가서 전기, 수도, 댐, 하천 이런 거 다 얽혀서 관리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이 일반 사업장처럼 사업주가 딱 책임지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고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제가 2가지 정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제조, 설계, 설치상의 결함, 이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 쓰고 하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한 개 더 붙죠. 관리상의 결함. 관리상의 결함에 의해서 중대시민재해가 나도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관리상의 결함,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관리 범위는 지하차도면 지하차도의 이용 목적에 맞는 모든 관리는 다 포함될 거고, 댐이면 댐의 이용 목적에 맞는 모든 관리, 하천이면 하천, 제방이면 제방의 이용 목적에 맞는 모든 관리. 그러면 거기에 관리란 거는 거기에 관련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거고, 내부 운영 규정, 지침, 매뉴얼 이런 것도 다 관리겠죠. 그런 관리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규정에 있는 걸 우리가 한 개라도 잘못 적용해서 관리를 못해서 사고가 나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법의 가장 큰 명점은 이 관리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넓다는 거죠. 예. 침수 사건도 결국 관리상의 결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리상의 결함에 대한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 관리 범위에 있었냐 없었냐가 아마 재판에서도 제일 아마 쟁점일 것 같아요. 결국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우리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었다. 우리 요청했지만은 중앙정부에서 기획 인력 예산이 안 내려져서 그 관리를 하고 싶어도 관리를 못했다. 이런 이제 변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그러면은 예산과 인력은 또 중앙정부에서 기재부에서 다 또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과연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 있냐,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되게 난해한 문제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개 보는 거는, 요즘에 이제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죠? 태풍의 세기도 세고, 폭우량도 일순간에 100mm, 200mm씩 이렇게 오는 이제 상황이 돼버렸고, 중대시민재해에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렇게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거는 중대시민재해 보지 않아요. 그거는. 자연재해에서 불가 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산불이나 이런 폭우가 계속 반복되어 왔고, 매뉴얼상에, 지침상에, 규정상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라 하고 매뉴얼에 다 돼 있어. 그런데 그거 매뉴얼 다 못 지켜서 중대시민재해가 났다. 이제 이걸 계속 옛날처럼 자연재난,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한 재난이라고 변론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기후위기에 의해서 발생한 재해가 이제는 결국 인재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충분히 예측됐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매뉴얼 지침이 내려왔는데 안 지켰어. 이래 되면은 이게 다 관리상의 결함으로 다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뭐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될 하천 제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 폭우, 태풍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문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게 중대시민재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